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친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어떻게 고객분들께서 AI 프로젝트 온보딩에 도움드릴 수 있는지, AI 전이에 도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제가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AI 프로젝트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AI 시스템을 프로덕션에서 런하고 스케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제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펑 주앙이라고 하고요. 제가 6년간 퓨어 스토리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루션 아키텍트로 AI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백그라운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아이스카디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퓨어 스토리지에 계시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질문은 다른 분들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객분들께 특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빅데이터와 AI를 시스템에 있어서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퓨어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퓨어에 오기 전에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그 다음에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 쪽이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최초의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야후에서 2009년에 구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테라바이트 되지 않아도 빅데이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아니죠. 스몰 데이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AI에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AI 프로젝트에 있어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에서 머신러닝 쪽으로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딥러닝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이런 여정을 많이 밟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께 아키텍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약 1시간 정도를 할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키텍팅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AI 전이에 있어서 이렇게 기반을 탄탄하게 까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선정하고 인프라를 선택하는 것이 AI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잘 구축한 다음에 디벨로퍼, 그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제가 한 90분 정도 이 나머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C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AI는 굉장히 핫합니다. 제가 가는 미팅마다, 그리고 제가 APGA에 있어서 많은 미팅을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AI가 주제더라고요. AI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미팅이 없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 퓨어에서도 AI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모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 AI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여기 몇 가지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로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들 로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많은 고객사들이 퓨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I 여정의 동반자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를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그 메타 같은 경우 또 여기 중간에 있는데요.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쯤에 메타가 최대 슈퍼컴퓨터를 AI를 위해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6080 엔비디아 GPU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TB 이상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퓨어 스토리지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픈소스 모델 라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들 사실 아셔도 손 잘 안 드시죠? 일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몇 분은 적어도 라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인 라마.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라마 어디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여기 퓨어 이벤트잖아요. 퓨어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200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이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퍼포먼스, 신뢰성,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매우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력 소모에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GPU가 필요하고 GPU는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스토리지를 통해서 전력을 절약해서 GPU에 할애하면은 GPU가 더 잘 구동될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GPU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소프트뱅크 보이시죠?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일본의 3대 굉장히 중요한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또 SNS에 여러분들께서 알리시지는 않기를 바랐는데요. 스토리텔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 슈퍼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일본 전역에 구축을 해서 AI 쪽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곳이 이미 있습니다. 도쿄와 후쿠오카 그리고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제가 어딘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보시면 그쪽에서 256개 이상의 그 엔비디아 디지 엑셀러를 디플로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슈퍼컴퓨터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마다 보시면 멀티플 퓨어 스토리지 프레시베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GPU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요. 10페타바이트 이상의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레이 FHB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째, 5번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선택한 이유는요. 경쟁사 대비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싸지도 않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빠른 Factory Object Capability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저희를 선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일본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본 전역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야 됐었는데요. 만약 도쿄에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최대한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GPU에 가까운 것이 좋죠. 왜냐하면 도쿄에 있는 고객들이 후쿠오카까지 액세스를 하면 굉장히 멀고 굉장히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했던 것이 데이터와 모델, 모든 것들을 저희의 S3 퍼켓에 중앙화된 레퍼소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모델, 에셋을 이 5곳의 데이터 센터 레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키텍처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른 이런 스토리지 방식을 통해서 센트럴 데이터 모델 레포지토리를 AI 환경을 위해서 구축하면 이렇게 효율적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객사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고객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만약 AI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보스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 AI가 인기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우리가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사실 추구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 AI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AI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보스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보스가 너무 허황된 것을 바란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스께서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데이터 준비성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AI 같은 경우도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상당량 필요합니다. 센트럴라이즈 데이터 레포가 있는지, 각기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이를 통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델의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있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GPU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주요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AI 여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인프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것을 잘 구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시고 GPU와 네트워크를 잘 선택하셔야지만 AI 여정을 약 10년 정도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잘 서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엑세큐티브 바이인이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저희의 내부 조직에 있어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AI를 통해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데이터 세트 필요한 것들을 제가 식별을 했고, 또 팀에 이 데이터를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다른 팀들이 더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 센트 덤핑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야지만 모델 트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팀에서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여기 데이터 세트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첫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 데이터가 필요하세요? 지금 프로세스 괜찮은데요? 이미 최적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닐까? 아마 이런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AI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임원들, 엑세큐티브 서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조직들이 다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임원들, 이런 엑세큐티브들의 이런 바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퓨어는 스토리지 컴퍼니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 특정 고객들 같은 경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AI 프로젝트에 대한 아키텍팅,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서 한번 AI에 대해서 기초를 한번 다루어 볼까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또 다시 돌아가셔도 많이 듣게 될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편안하시도록 어느 정도 이해를 하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닝은 다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 데이터를 GPU나 파이썬 코드에 다 넣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트레이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모델을 낳는 것이죠. 모든 기업들이 풀 스케일 트레이닝을 할 그런 영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GPU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도 다 소요되는 것인데 모든 기업들이 다 이걸 갖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은 파인 튜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마를 다운로드 받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죠. 오픈소스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들은 주로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사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 워크로드에 맞게 맞춤화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파인 튜닝입니다. 트레이닝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리-트레인 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라마3 같은 것을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에 얻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 수천 개의 GPU까지도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 개의 GPU만으로도 이걸 파인 튜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맥북 싱가포르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맥북은 맥북이죠. 근데 충전을 할 수 있지 않는데 저희가 충전기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댑터가 있어야만 서울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차일저 어댑터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좀 더 소규모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필요한 스킬셋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인퍼런스, 추론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디플로이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추론, RAG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라고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굉장히 유효한 것입니다. 추론 작업이긴 한데요. 굉장히 특별한 추론 작업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좀 후에 데모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모델을 트레이닝을 한다 할지라도 파인 튜닝을 해도 어느 정도 리소스가 필요하고 스킬도 필요합니다.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RAG가 더 용이합니다. 더 쉽습니다. 저의 고객사들에겐 이렇게 공고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RAG를 이용해라 라고 종종 권고를 하곤 합니다. RAG는 단순하게 AI 모델에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렐러번트한 정보를 검색을 해 나오게 됩니다. 벡터DB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된 정보를 하나의 컨텍스트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그 다음에 유저 쿼리를 같이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모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확도가 20에서 40%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RAG를 사용하면서 정확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RAG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를 하죠.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사성 검토 내지는 세멘틱 서치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이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검색을 할 때는 가장 나에게 렐레번스가 높은 그런 것을 검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아마 자연어를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SQL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SQL 좋아하지만 사용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성 검색을 자연어를 통해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여러 분의 데이터 소스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해서 모델이 정말 렐레번트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델의 그 리스폰스 자체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RAG 관련된 데모입니다. 금융산업에서의 시나리오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 도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모델에 추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헐루시네이션 환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재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려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션 모델에는 실제 데이터가 모델에 제공되지 않고 사실을 환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여기 모델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하이 레벨의 가이던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nclude Factual Data to AI Engine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SEC 파일링의 수년치의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보드에서 구동되는 부분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성 있는 팩트 정도만 모델이 제공할 수 있도록 되고요. 이 쿼리의 결과는 훨씬 더 풍부하며 헐루시네이션 없이 파일링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는 NVIDIA의 플래시블레이드를 벤치마킹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벡터를 저장했을 때 로컬 디스크보다 최대 55% 더 빠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고 모델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보셨습니다. 큰 차이가 나타났죠. 이게 과연 유용할까? 아니죠. 1점에서 10점이라면 1점을 줄까요? 0점이 아닌 이유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마 3 70 밀리언을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유용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포기하고 답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줘보겠습니다. 유저 쿼리가 이 회사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물었고요. 여기에 퓨어 플래시베드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더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벡터DB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SEC 파일링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컨텍스트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컨텍스트와 유저 쿼리를 같이 통합을 해서 그래서 모델에다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받았던 결과는 좀 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되겠죠. 좀 더 유용성 있는 그런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AI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모델 자체를 만지지 않고도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요. 약간의 더 컨텍스트를 줬을 뿐입니다. 모델에다 약간의 더 컨텍스트를 줬더니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났습니다. 추론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아주 좋은 방법,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대략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렉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런 지식들, 이런 것이 여기 있죠. 인베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의 여러 소스들에서 올 수 있죠. 이메일이 될 거, PDF, 워드 문서, 이미지, 비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러 데이터이고요. 지식은 아닙니다. 논리지는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인베딩을 시킵니다. 트랜스폼을 해야 되죠. 이 데이터 이미지를 하이 디멘셔널 벡터로서 트랜스폼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유사성 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소규모의 AI 모델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그 결과를 저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밀러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플래시베이트 S3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쿼리를 벡터DB를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요, 스토리지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모든 곳에서 다 스토리지의 역할은 큽니다. 벡터DB에도 여기에도 저장이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스토리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이 기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30초씩 기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스케일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더 확장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데이터 투입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는 고성능은 필요하지 않지만 카파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죠. 성능과 카파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 레그 시스템, 여러 AI 스테이지의 1단계에 불과하지만 여러 종류의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의 중요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프라는 AI 여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AI 같은 경우 각기 다른 스케일들이 있는데 여기 메타가 있다면 여기 수만 GPU가 있고 굉장히 많은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은 여기 우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추럴 렉이 있습니다. 저희가 GPU에 여기 엄청나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까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면 AI의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쪽 방향으로 가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달러를 이쪽에 쓰셔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간다면요.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 성격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내가 보고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투자를 통해서 향후 3년, 5년, 10년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플랫폼 결정입니다. 플랫폼 결정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삼성 갤럭시 폰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갤럭시 폰 사셨어요? 와이파이 6 때문일까요? 뭐 와이파이 6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와이파이 6만 서포트를 해서 갤럭시 폰을 사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생태계, 이코시스템, 하나의 경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삼성 워치가 있고 삼성 TV가 있고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사실 때도 플랫폼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를 구매하실 때도 플랫폼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뭐 이 부분을 서포트하는 뭐 IB, 뭐 멀티플 코어를 서포트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플랫폼으로 선택을 하시는 성격에서는요, 전략적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또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AI를 생각하시면 트레이닝만 생각하십니다. 트레이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 AI는 사실 트레이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프런스나 렉뿐만 아니라 물론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AI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전히 다른 AI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단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 AI 인제스션이 필요하고 AI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트레이닝에 준비 안 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데요. 단순히 데이터 인제스션 시키면 안 됩니다. 프리 프로세싱이 있어야지만 트레이닝에 대비된 데이터로 변모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닝 전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의 퀄리티가 낮으면 결과가 나빠질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들은 AI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각기 다른 단계들 AI의 모든 워크로드를 보시면 결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선택하시고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선택하실 때 이것은 각기 다른 AI의 단계를 서포트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는 플랫폼 결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 필요하시겠죠. 각기 다른 스토리지를 각기 다른 단계에 있어서 구매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데이터 사일로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인기가 회사에서 많이 떨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결정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봤을 때 AI 같은 경우 인프라에 있어서 스토리지에 있어서 새로운 챌린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 인프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트루풋이 필요하고 또 퍼포먼스도 필요하고 스토리지라든지 캐파도 필요한데요. 제가 레그 시스템에 있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요. 데이터 인제스션 다음에 그래서 레그를 통해서 저희가 했을 때 스토리지 소비량 같은 경우 10x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페타바이트의 로 데이터 소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렉 시스템으로 인제스션 시키면 10페타바이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스토리지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이 메타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선택한 것은 전력 효율성 때문입니다. GPU 같은 경우에 너무도 많은 전력 소모를 하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싱가포르에 있는 제 랩에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P100라는 첫 번째 GPU를 5년 전에 제가 샀습니다. 사실 제 퍼포먼스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것을 사주셨는지 모르는데요. 케이블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GPU가 있고 저희가 PCIe 슬롯에 이걸 끼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 케이블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베이에서 케이블을 하나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에 그냥 플러그인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내가 모델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어떤 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랩에 연기가 나고 있다. 한번 너 연기 나는데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GPU 서버에 있어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케이블이 아니었죠. 굉장히 전력 소모를 많이 하는 GPU에 이 케이블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블에 있어서도 디스트리뷰터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고객사들과 AI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의 캐리를 데이터 센터가 서포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는 사실 최저 전력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서버, 더 많은 GPU를 렉에 설치하실 수 있겠죠. 풀 렉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만 이렇게 저희가 소용없이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유연해야 됩니다.
인프라는 AI 여정과 함께 같이 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작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커지는 것이죠.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해야지만 그런 식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서버만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스토리지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스토리지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문제들이 골치 아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Evergreen One for AI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걱정이 없어집니다. 데이터 인프라가 같이 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데이터 인프라가 AI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 네 가지 챌린지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선 저희가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고요. 데이터 for AI를 저희가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 프로세스 파트에 있어서 데이터, 트레이닝 파트에 있어서 데이터를 사일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AI 스토리지 관리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시고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트레이닝이라든지 단순 인프라 관리보다 다른 유용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AI 성장 같은 경우 저희 Evergreen for AI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ID 인피니밴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더넷을 사용해야 되나요?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 가장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스토리지에 있어서 네트워킹에 있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이런 이더넷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더넷 같은 경우 또 느린 부분 굉장히 또 보닝 전이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간주가 됐었습니다. 느리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많은 분들께서 IB, 인피니밴드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IB가 빨랐고 저지연성, 처리량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IB가 여전히 레이턴시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처리량 트루풋에 있어서 이더넷이 벌써 따라잡았습니다. 100GB, 200GB, 400GB, 800GB까지 요즘에 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더넷이라든지 이더넷에 IB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에 있어서 로우 레이턴시가 라지 AI 인바이러먼트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GPU to GPU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GPU 대 GPU 커뮤니케이션에서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IB에 있어서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데요. GPU to 스토리지를 생각하시면 인터넷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기업 중에 1%만이 반드시 IB를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가 AWS라든지 Azure가 아니면 그 1% 안에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넷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GPU to 스토리지에 있어서는 데이터 트루풋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플러스 이더넷이 바로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방금 그 엔비디아 서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 서티피케이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엔비디아 프로덕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엔비디아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서드파티 스토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IB 베이스 스토리지만 서티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깨달았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넷의 장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엔터프라이즈가 인터넷을 스토리지에 있어서 선호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엔비디아에서 이더넷 베이스드 스토리지 벤더도 서티를 주게 되었고요. 퓨어가 두 가지 벤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티를 받았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 이 서티피케이션을 10월 말에 공식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SNS 같은 데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곧 저희가 이렇게 인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고객사들이 AI 하면 GPU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AI 워크로드에 있어서 파워풀합니다. 각기 다른 오퍼링이 있고요. DGX 서버라든지 각기 다른 GX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OVX 같은 경우 그 엔비디아 GPU 카드가 있는 또 서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GPU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또 인프런스를 할 때 특히 저희가 매니플레이션을 할 때, 조작을 할 때 GPU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리얼 매직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에서 저희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이 공간에서 특히 리더가 될 것이고요. 또 중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벤더들 같은 경우 더 빠른 하드웨어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요. 정말 어려운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AI 엔터프라이즈, 사실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컨테이너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드라이버 버전, 파이썬 버전, 메큐리 버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컨테이너화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고려사항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메탈을 사용할 것인가, VM을 쓸 것인가, 컨테이너를 쓸 것인가, 클라우드를 할 것인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한 95% 정도의 고객들은 컨테이너에서 AI를 돌립니다. 싱글 서버를 이용해서 돌리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쿠버네틱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AI의 컨테이너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 컨트롤을 위해서, 포터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AI의 개발은 로컬 컨테이너에서 돌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덕션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AI 모델을 인프런스로 디플로이하는 것,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드 밸런싱부터 시작해서 리소스 매니지먼트, CI/CD, 이 모든 것들이 위해서는 반드시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것이죠. 쿠버네티스에 먼저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쿠버네티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퓨어가 여기에서도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다, 박사학위도 있겠죠. 파이썬 코드 라이팅 하는 것, 이런 거 다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프로덕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안도 생각해야 되고, 데이터 프로덕션, 백업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컴퓨터를 매니지하는 데는 굉장히 되어 있는데
역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바로 포트웍스의 일입니다. AI 컨테이너를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레벨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포트웍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포트웍스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트웍스는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셀프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애드민이나 인프라 애드민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2라인 정도의 코딩만 하게 되면 바로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NFS 스토리지만 있기는 하면은 자체적으로 2라인의 코딩만 하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포트웍스가 이 모든 것을 해줍니다. 백엔드에서 프로비저닝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뒷배경에서 다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셀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말이죠. 백업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백업 솔루션은 많이 있습니다. 베어메들도 있고요. 그런데 컨테이너에 대한 프로텍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백업을 할 때 데이터만 백업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오브젝트도 같이 백업을 해야 됩니다. ABAC, 액세스 컨트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맞추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트웍스가 해주는 부분입니다. 백업을 해서 플렉시블레이트 3에 저장을 하고 한 번의 그 커맨드로서 이것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웍스가 프로텍션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일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VM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애플리케이션이 다 컨테이너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쿠버버트라는 것이 있죠. 오픈소스 솔루션인데요. VM들을 쿠버네티스에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VM에서 쿠버네티스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VM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긴 하죠. 프로덕션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VM 베이스 시스템을 컨테이너로 옮기는 데는 아직까지는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웍스는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을, PDS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싱글 UI로서 한 번의 클릭으로서 여러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컬, 카프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오픈 소스를 쿠버네티스로 바로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RDS랑 비슷하긴 하는데요. 포트웍스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대부분 컨테이너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I 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셀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오토 스케일링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하느냐? 온프렘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포트웍스, 쿠버네티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포트웍스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포트웍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AI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쿠버네티스에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포트웍스가 스토리지를 프로비ዥ닝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웹-베이스드 개발 툴이죠.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주피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돌리게 되겠고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이 코드나 모델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두게 될 것이고 다른 서버로 옮기더라도 이것을 유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 굉장히 신속하게 디플로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퍼시스턴트 스토리지가 중요합니다. 포트웍스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데요.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두 개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하나는 블록 스토리지고요. 하나는 NFS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다양한 다른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다. 이러면 레플리케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트웍스에 정의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정의를 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피터를 디플로이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persistent 볼륨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주피터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제가 두 개 라인의 코딩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0GB 볼륨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한 코딩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클래스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데피니션이죠. 디플로이먼트이고요. 저희가 주피터를 돌리고 컨테이너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클레임 퍼시스턴트 볼륨 100GB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 볼륨을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마운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파일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볼륨을 정의를 하고 필요한 카파, 파라미터 이런 것을 정의할 수 있고 이 볼륨을 포트에다 바로 마운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용자가 주피터 UI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은 코딩으로 이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커맨드를 그 다음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얌 파일을 돌리고 수분이 지나게 되면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컨피규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약간의 커맨드를 통해서 노트북에서 커맨드를 돌려서 persistent 볼륨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GB고요. WS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애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더 유용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것 말고도 다른 데모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엔 좀 더 복잡하지만 굉장히 더 파워풀한 그런 데모가 있긴 한데 나중에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진짜 이제 플랫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퓨어를 백엔드 스토리지로 그런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실제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GPU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이런데 스토리지에 이제 데이터를 넣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리하는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하기를 원합니다. Fast S3 Object Storage를 통해서 이것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플래시블레이드와 포트웍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플래시블레이드는 생성형 AI의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쪽에서 가져왔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그 데모에서도 보여드렸고 또 벤치마킹도 엔비디아 같이 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굉장히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 내용을 실제 또 외부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한 분이 발표를 하셨고 한 분은 시스코 쪽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시스코는 이런 일을 자주 하진 않지만 시스코를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초대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블레이드 이 네트워크 플래시블레이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적의 데이터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실제 플래시블레이드를 사용했던 이유들이 이런 것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다라는 것이죠. 스케일링이라는 장점이 있고 피크 가용도, 데이터 프로덕션, 플렉시빌리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장점으로서 나열을 하셨습니다. 데이터 관리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할까요?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자인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AI 트레이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구축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는 컴퓨트용, 하나는 스토리지용. 그게 다입니다. 컴퓨트 쪽에 있어서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GPU 파워를 통해서 구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포토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쪽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쪽에 있어서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NFS가 트레이닝에 있어 선호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속도 때문이겠죠. 한 30% 정도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NFS를 좀 더 익숙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로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두 다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 있어서 NF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NFS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스태틱하다는 것이죠. 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at 스케일에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S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로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 우리 에셋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논리지, 지식, 인베디드 레그 데이터, 레그 DB 데이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S3 시스템에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이런 클라우드 AI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아신다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카고, 하나는 구글에서 온 것 같은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짜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S3가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플래시블레이드 대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플래시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액세스가 쉽고요. 관리도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TB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이 10TB를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10TB만 이 트레이닝에 있어서 필요할 때 우리 레지스트리에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저희 레지스트리 파켓에 업로드를 하고 거기서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소프트뱅크가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GB per second 뭐 이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에타 레지스트리를 잘 아는데요. 그쪽의 퍼포먼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뒤처집니다. 그 다음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S3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AI at 스케일로 돌리실 때 그렇습니다. AI 모델을 프로덕션에서 돌리시는데 그래서 100개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델 같은 경우 배드 앤서가 있는 경우 한 번이 있을 때 보스가 왜 모델이 이런 답변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스에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유일한 답변은 모델 리프로덕션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3달 이후에 저희가 모델 디플로이 3달 후에 이미 새로운 버전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전 모델 버전에 리트레이닝을 시켜서 보스에게 답변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는 첫 번째는 코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전에 previous 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시스템 같은 경우 모델 플러스 여러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의 전 버전, previous 버전은 어떤 식으로 얻으실 수 있을까요? S3를 통해서 버저닝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previous 버전으로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훌륭합니다. 스케일러블, 파이어링 오브젝트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태틱 마운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우월합니다. 만약 마운트 같은 경우 뭐 300개 이상의 포가 있고 5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엔지니어가 퍼미션을 바꿨다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300포트가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S3는 중앙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키텍팅 세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플랫폼 결정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AI 프로젝트에 있어서 인프라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서 거의 100%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웍스 같은 경우에 AI 세틀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팀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퓨어 파워웍스를 통해서 시스템 볼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S3가 중앙 리포지터리로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모델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이든 배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